어머니 눈의 별을 모두 베워내겠습니다. 며느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시어머니는 소스아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며느리는 이미 손에 낫을 들고 논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논에 도착한 며느리는 잘 자라고 있던 벼의 윗잎을 사정없이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가 그막 지상하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망연실한 얼굴로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왜 멀쩡한 벼를 베어버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고을에 연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래 사대부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과 예법을 익히며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바느질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했던 아이였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농서를 읽었고 별이 총한 밤이면 마당에 나가 별자리를 헤아리며 절기를 외웠습니다. 그때 익혀둔 천문과 농사의 지식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지혜가 될 줄은 연희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고래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그는 권세가와 부자들이 백성의 땅을 빼앗고 문서까지 조작해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정에 알리려 했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것까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창소를 올린 지보름도 지나지 않아 연의 아버지는 도리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마당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곳간에 보관해둔 문서들은 모조리 불태워졌고 부모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희만이 늙은 친모의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빠져나와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그날 이후 연희는 이름을 숨긴 채 떠돌아다녔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시 화를 입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합간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어야 길을 나섰지요. 배가 고프면 산열매로 허기를 달랬고 추운 날에는 집더미 속에 몸을 묻고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던 끝에 연희가 닿은 곳은 바로 만석이 사는 고을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힘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그늘 아래 몸을 숨겨야 했지요. 그래서 연희는 가난한 농부 만석과 혼인의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만석의 집에는 홀어머니, 박씨 부인과 만석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낡은 초과 한 채와 논면 맞지가 전부였지요. 혼례도 크게 치르지 못하고 동네 사람 며칠 모여 술 한 잔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연희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제부터는 양반가의 딸이 아니라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농가 살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집본 첫날 아침 연희는 아궁이의 불을 너무 세게 지펴 밥을 새카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지자 박씨 부인이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지요. 소뚜껑을 열어본 박씨 부인은 까맣게 눌러붙은 밥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집본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연희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빨래를 하면 옷감에 묻은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고 국을 끓이면 간이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손끝을 찔러 피를 보는 일도 잦았지요.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답답한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양반집에서 곱게 자랐다더니 정말 손에 물 한 묻혀본 모양이구나. 이래서야 어찌 집 살림을 맡기겠느냐. 밭일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호미질을 하면 잡초보다 모종을 먼저 뽑기 일쑤였고 김장철에는 배추를 너무 오래 절여 못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길쌈을 배우려 해도 배틀의 손놀림을 쉽게 익히지 못해 짜던 옷감을 통째로 풀어야 하는 일도 찾았지요. 박씨 부인은 그때마다 속이 탄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 내 속을 일이 썩이는지 모르겠구나. 가을거지 무렵에는 곡식을 말리는 일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마당에 곡식을 넣어놓고
방에서 깜빡 졸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곡식은 흠뻑 젖었고 박씨 부인은 밤새 그것을 다시 말리며 열을 나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이면 연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지요. 얼굴도 곧 마음씨도 착한데 살림은 영 클렀다지요. 양반집 자식이라 그런가 보러다 만석이 내 집안 다 말아먹는 것 아니요. 그 말은 우물가를 지나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연희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등 뒤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밝히는 순간 만석과 박씨 부인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큰 일에서도 연희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혼례나상이 있어 안악들이 모이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전을 부치고 떡을 빚었지만 연희는 설거지통 앞에 앉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연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억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몫으로 허드렛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지요. 그러나 만석마은 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연희는 논으로 주먹밥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주먹밥은 절반쯤 설익어 있었지요. 안석은 한 입 빼어 물고 잠시 멈칫했지만 곤미소를 지으며 남은 주먹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일이 정성 들여 가져온 밥인데 설익은 것이 무의 흠이겠소?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요. 그날 밤 박씨 부인에게 또 한 소리를 들은 연희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참 뒤 그는 연희의 거칠러진 손등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주시오. 어머니 말씀이 거칠어도 본디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오. 연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석은 서툰 밥과 어설픈 살림,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마음이 고마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살림은 서툴고 농사일도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을 받아주니 집안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계절이 흘러 초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공기는 후지근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기 한 점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풀잎에는 밤이 깊도록 이슬이 맺히지 않았고 우물과 흙은 평소보다 빨리 말라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농서의 구절들이 머릿속을 스쳐치 나갔습니다. 하늘빛이 붉고 밤이 되어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큰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글이었지요. 또 벼의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면 강한 몇 아래에서 물을 더 빨리 빼앗긴다는 대목도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만석의 논도의 집안의 마지막 희망도 말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달 기울기 전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집안은 깊은 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석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연희는 낫을 챙겨 들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연희는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살폈습니다. 별빛은 유난히 맑고 또렷했지만 연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불길한 조짐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익었던 농서에는 별빛이 지나치게 맑고 반바람이 마른 해에는 큰 가뭄이 들기 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이슬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을 떠올리자 연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만석의 논으로 향하는 좁은 논두렁길에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논에 다다른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푸르게 자란 벼를 바라보았지요. 누가 보아도 싱싱한 벼였습니다. 지금 손을 대면 모두가 미쳤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벼의 윗잎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각자각 나칠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벼잎이 한 줌씩 잘려나갈 때마다 논바닥에는 푸른 잎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연희의 손끝은 차가운 이슬에 젖었지만 낫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잎을 빼어낸 뒤에는 벼 주변의 흙을 발로 단단히 밟았습니다. 이어 미리 가져온 벼집과 완결을 논바닥에 얇게 흩뿌렸지요. 논두렁 곳곳에 벌어진 틈에는 벼집을 섞은 진흙을 손으로 눌러 메웠습니다. 손톱 밑까지 흙이 파고들었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박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에 불도 지펴지지 않았고 며느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마당을 둘러보던 박씨 부인은 곧장 논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멀리서 눈을 본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푸르던 벼가 군데군데 잘려나가 있었고 논바닥에는 베어내 잎과 벽집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멀쩡한 벼를 누가 이리 망쳐 놓았단 말이냐? 박씨 부인은 논두렁을 거의 뛰다시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낯을 든 채 서 있는 연희를 보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리 하였단 말이냐? 살림도 못한다 했더니 이제는 농사까지 망치는구나. 이 논이 우리 집안 목숨 줄인 것을 정녕 모르느냐? 박씨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웃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베어진 벼와 흩어진 벽집을 보며 혀를 찼지요. 세상에 저게 무슨 짓이여? 살림도 못한다더니 이제 농사까지 망치려 드는 구먼. 양반집이라 농사일을 모른다지만 멀쩡한 벼를 저리 베어낼 줄은 몰랐소. 만석이 불쌍해서 어쩌나 오래 놀리면 저. 집은 끝장인데 비웃음과 원망이 논두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고 해는 점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만석이 헐레벌떡 논으로 달려왔습니다. 안석은 베어진 벼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해농사가 걸린 논이었습니다. 이 논이 망하면 식구들의 겨울도 함께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을 든 연희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까닭이 있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연희는 그제야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마에 진땀을 손등으로 닦아낸 뒤 만석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며칠 사이 하늘빛과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고 바람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큰 가뭄이 올 조짐입니다.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허수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비가 올지 안 올지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내가 무당이라도 된 것이냐? 연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을 배우며 천문과 농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벼의 잎이 너무 무성하면 강한 벽 아래에서 물을 더 빨리 빼앗깁니다. 그래서 윗잎을 줄이고 벽집과 왕로 논바닥을 덮어 물기를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논두렁의 틈을 막은 것도 물이 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너니가 제 배움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지요. 한 노인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읽었다고 농사를 안단 말인가? 농사는 책상 머리가 아니라 손발로 짓는 것이지.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헛소리에 속아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 고생은 만석이 몫이 될 것이요. 만석은 한동안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베어진 벼를 보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연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에는 서툴렀어도 연는 한 번도 거짓으로 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한 손으로 남아 집안을 위해 애쓰던 모습이 만석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한다면 무언가 까닭이 있을 것이요. 내 믿어보겠소? 박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든 몸을 세웠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디 갔느냐?
이 논이 망하면 우리 식구 모두 국물판인데 저 아이 말을 믿겠다는 것이냐? 만석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인이 살림에 서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운 적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부인을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은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 잘려나간 벼하니 바라보았지요.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박씨 부인에게 그 광경은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둘러섰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서이가 며느리한테 홀려하네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여길 뿐이었지요. 연희는 다시 낯을 들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높이 떠올랐고 등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낫자루에 쓸린 손바닥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연희는 끝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박씨 부인의 원망도 지금은 견뎌야 할 목이었습니다. 연희의 짐작이 맞을지 아니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희는 지금 멈추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연희는 마지막 벼 한 포기에 윗잎을 베어냈습니다. 논두렁에는 베어낸 잎과 벽집, 발로 다진 흙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굽었던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논을 지날 때마다 베어진 벼를 보고 혀를 찼지요. 저 논은 올해 끝장이요. 멀쩡한 잎을 다 베어냈으니 무슨 수로 곡식이 자라겠소? 양반집 며느리가 헛짓을 했다더니 결국 만석이만 불쌍하게 되었소.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저 열를 비웃었습니다. 간몸이라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름이면 며칠쯤 비가 오지 않는 일은 흔하다며 연희가 괜한 소동을 벌였다고 여겼지요. 박씨 부인 역시 매일 아침 논에 나가 베어진 벼를 살펴보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벼는 키가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잎이 잘려나간 줄기들은 어딘가 볼품 없어 보였지요. 박씨 부인은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벼의 줄기를 만져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면 어쩐단 말이냐?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햇볕은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고 마을 우물은 눈에 띄게 줄었지요. 두리박을 한참 내려야 겨우 흙탕물이 올라왔고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 마루 끝에 축 늘어졌습니다. 노인들은 부채질을 하면서도 하늘만 올려다 보았지요.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들판의 논들은 하나둘 누게 말라갔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틈으로 흙먼지가 일었고 벼들은 물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농부들이 물동이를 이고 논으로 달려가도 뜨거운 벽 아래 물기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여름은 심상치 않소. 이러다 가을에 거둘 것이 없겠소? 우물도 마르고 논도 갈라지니 이제는 정말 큰일이요. 그때 누군가 만석의 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함께 망할 판국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궁금해졌습니다. 그토록 이상한 짓을 해놓은 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만석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논들은 누렇게 타 들어가고 있었지만 만석의 논만은 아직 푸른 빛을 지키고 있었지요. 벼의 키는 크지 않았으나 줄기는 곧 단단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에서는 새잎이 다시 돋나 있었고 왕집이 덮인 눈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겉은 말라 보였지만 몇지 발의 흙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다른 논은 다 말라가는데 이 논은 아직 물이 있어. 완화와 벽집 밑에 물기가 남아 있구려. 이런 방법이 정말 통할 줄은 몰랐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짓이라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만석의 눈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만석네 논을 보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말을 듣고 한 걸음의 눈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논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만석의 논마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메마른 손으로 벼의 줄기를 어루만지다가 그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가 베어낸 윗잎은 벼가 물을 지나치게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문바닥에 덮어 둔 왕 짚은 햇볕을 가려 습기를 붙잡았고 진흙으로 막아둔 논두렁은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줄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헛짓이라 여겼던 일이 사실은 논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단비가 내린 것은 한 달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던 날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온들은 이미 때를 놓친 뒤였습니다. 말라버린 벼들은 단비를 맞고도 쉽게 되살아나지 못했지요. 하지만 만석의 논만은 달랐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벼들이 그 비를 맞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줄기는 더욱 단단해졌고 새잎은 푸르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는 연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만석의 논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 비표가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렸고 이삭은 알이 꽉 찬 묵직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이든 다른 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빈논을 보며 한숨 쉬던 그해 만석네 마당에는 베어들인 결리가 높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논 앞에 모여 감탄했습니다. 이런 흉년에 이만한 수확을 거두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소. 처음에는 멀쩡한 벼를 망친다 했는데 알고 보니 살릴 길을 미리 본 것이었구려. 평생 농사를 지어도 저런 생각은 못 해보았소. 그해 흉년으로 쌀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만석은 거둔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오래 묵혀있던 논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가난하던 집안에 처음으로 숨통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는 연희를 맹추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군가 연희 이야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흉을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박씨 부인은 말없이 물동이를 챙기거나 슬금이 다른 이야기로 돌리곤 했습니다. 몰라보고 구박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부엌에 앉아있던 연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거칠러진 손으로 아궁이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박하게 대했구나. 살림이 서툴다는 것만 보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어. 우리 집안을 살린 건 결국 너였는데 나는 맹추라 부르며 구박만 했구나. 연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밥 짓는 법도 살림하는 법도 앞으로 더 배워야 합니다. 박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더욱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낫자루에 쓸린 자국이 남아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흙대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그 손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림을 가르쳐 주마. 대신 너도 내가 아는 것을 내게 가르쳐다오. 그날 밤 만석도 연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다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인 덕에 우리 집안이 살았소. 처음 벼를 베어냈을 때는 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인을 믿은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소. 연희는 만석의 손을 마주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농사를 위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수지요.
며칠 뒤 연희는 새로 사들인 논을 둘러보던 만석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새로 샀는 내년에 바로 벼를 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석은 뜻밖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 멀쩡한 논을 놀린다는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논을 놀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제 쌀값도 오르고 살림도 조금 나아졌는데 한 해를 그냥 보내자는 것이요. 연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사람처럼 오래 일하면 지치는 법이지요. 한 해 동안 퇴비를 넣고 쉬게 하면 다음 해에는 훨씬 좋은 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석은 잠시 새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 속에서 눈을 살려낸 연희의 말이었기에 이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지요. 마침내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그리 말한다면 또 까다알기 있겠지요. 이번에도 믿어보겠소?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만석의 집안은 예전과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보온 만석은 연희의 말대로 새로 산 논을 묵혀두었습니다. 다른 논에는 예년처럼 모를 심었지만 새 논에는 벼 한 포기도 심지 않았지요. 대신 연희가 일러준 대로 퇴비를 고루 펼치고 자란 풀을 베어 크게 섞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논을 지날 때마다 또다시 수근거렸습니다. 저 좋은 논을 1년이나 놀린다니 만석이 색시는 역시 농사를 모르는 게 분명하다니까. 작년에는 운 좋게 가뭄을 넘겼다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구원. 박씨 부인도 처음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일을 떠올리자 예전처럼 큰 소리로 나무할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던 연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논을 놀리면 그의 거둘 곡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정령일이 해도 되는 것이냐? 연희는 칼질을 멈추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땅도 계속해서 곡식을 길러내면 기운이 빠집니다. 한 해쯤 쉬게 하며 거름을 주면 땅속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다음 해에는 벼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캐묻지 않았지요. 지난 가뭄 속에서 만석의 논을 살린 사람이 바로 연희였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묵혀두었던 논의 모를 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에서 자한 벼는 다른 논보다 줄기가 굵고 이삭도 풍성했습니다. 거둔 살알은 유난히 윤기가 돌았고 밥을 지으면 구수한 향이 대문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밥을 한 숟갈 떠 먹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석네 쌀맛이 좋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쌀을 사갔고 나중에는 먼 고을 사람들까지 장터에서 만석네 쌀을 찾았습니다. 안석은 다른 농가보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고 가난하던 집안 살림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좋은 소문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황부자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부자는 욕심이 많기로 이름난 자였지요. 좋은 땅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었고 이미 고을 논밭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직접 만석의 논을 보러 나섰습니다. 황금비표가 빽빽하게 들어찬 논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쌀값보다 먼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 논이 임자가 누구냐? 머스이 만석이라는 농부의 땅이라 답하자 황부자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만석이 논이라니 손에 넣기 어렵지 않겠구나. 황부자는 논두렁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길이 좋고 흙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이미 남의 눈을 제 것처럼 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부자는 관아의 이방을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백성의 땅을 빼앗아온 사이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황부자는 이방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이라는 농부의 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네.
그 집의 빚이나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이방은 술잔을 비우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만석의 아비가 살아생전 형편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다만 빚을 졌는지 갚았는지는 뚜렷한 기록은 없습니다. 황 부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만들면 될 일이지.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일이 잘 되면 사례는 후하게 하겠네. 이방은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도는 청렴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고을 사정에는 어두웠습니다. 관하 문서와 장부를 오래 만져온 이방에게는 그 틈이 너무도 쉬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방은 솜씨 좋은 필사가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는 세종이와 먹 오래된 문서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석의 아비가 10년 전 돈 100냥을 빌렸고 갚지 못하면 논을 넘기겠다고 쓴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하네. 글씨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수결도의 문서를 보고 비슷하게 그려넣게 필사가는 놀라 손을 내었습니다. 나리이는 큰 죄입니다. 남의 수결을 흉내내어 문서를 꾸미라니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은 대답 대신 엽전 꿀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필사가의 눈빛이 흔들리자 이방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하겠다면 그동안 자네가 황 부자에게 진 빚부터 갚아야 할 걸세. 자네 처자식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상관없겠는가? 필사가는 한참을 버티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그럴듯한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렇게 물들인 종이에는 만석 아버지의 이름과 그럴듯한 수결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문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종이 한 장이면 만석의 논을 빼앗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 부자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만석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자 박씨 부인과 연희가 놀라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황 부자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만석이 어디 있느냐? 내 아비가 진 빚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논의를 하다 급히 달려온 만석은 황 부자의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황 부자는 문서를 만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지 않느냐? 내 아비가 돈 100냥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논을 넘기겠다고 수결까지 남겼다. 그러니 돈을 갚든지 논을 내놓든지 하거라. 만석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도 붉게 찍힌 수결도 그에게는 낯선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은 뛰었지만 어떻게 맞서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문서를 잠시 보여주십시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 부자는 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농부의 처가 문서를 보아 무엇다는 것이냐? 물러서라.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문서라 하셨는데 종이 빛과 먹빛이 지나치게 새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황 부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헛기침을 하며 문서를 품속으로 거두었습니다. 필요 없는 소리다. 이미 관하 장부에도 남아있는 일이니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 말에 연희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관하 장부까지 언급한다면이 일은 황 부자 혼자 꾸민 일이 아닐지도 몰랐지요. 황 부자는 뒤따라 포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자가 빈문서를 부인하며 관하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니 당장 끌어가라. 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포승주의 손목을 파고들자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어찌 끌고 간단 말이오? 우리 집안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소. 만석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황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선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끌려가는 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만석의 어머니가 황 부자의 도포자락을 붙잡고 거칠게 흔드는 바람에 그의 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황 부자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가느라 종이가 떨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연희는 그것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작은 조각을 손안에 감추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만석이 옥에 갇히자 박씨 부인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던 박씨 부인은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를 했지요. 깻잎이도 걸은 채 며칠을 버티는 모습을 보며 연희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갇혀있는 동안 황 부자는 어떻게든 논을 제 것으로 만들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엿는 등불 앞에 앉아 황 부자가 흘리고 간 문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문지르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손끝에서 부드럽게 닿아야 하는데 이 종이는 것만 누렇게 변했을 뿐 여전히 빳빳했지요. 찢긴 단면도 지나치게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연희는 조각을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먹빛도 오래 묵은 문서와 달랐습니다. 세월을 탄 먹은 엿지고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의 글씨는 선이 또렷하고 빛이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새종이를 꾸민 것이었어. 그때 살인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늙은이가 배가 고파 그러니 밥 한 술만 나눠주시오. 문 밖에는 다해진 옷을 입은 늙은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은 탑수룩했고 등에 맨 자루는 낡아져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집신마저 닳아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털보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손을 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누구를 들릴 처지가 아니요. 다른 집을 찾아보시오. 그러나 연희는 조용히 박씨 부인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형편이 어렵다 해도 굴른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연희는 털보 영감을 마루에 앉히고 남은 밥을 내왔습니다. 털보 영감은 허겁밥을 먹다가 문득 연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물었습니다. 이댁마님 혹시난 장터 어귀에서 쓰러진 늙은이에게 새참을 나눠준 적이 있지 않소? 연희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 봄장에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늙은이를 보고 싸틀고 가던 주먹밥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사정도 묻지 않았지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어른이셨군요. 털보 영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받은 밥 한 덩이로 내가 목숨을 이었소. 그런데 오늘이 집에 큰일이 난 듯하구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석에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털보 영감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염만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황 부자와 이방이 손을 잡아 엿는 놀란 얼굴로 털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 털보 영감은 밥그릇을 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본래 나에서 평방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소. 죄인을 조사하고 문서를 살피는 일을 맡았었지요. 오래전 부정한 사도와 이방의 일을 막으려다 도리어 쫓겨나 지금은 이렇게 떠돌고 있어.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서와 관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털보 영감은 연희가 내민 종이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살폈습니다. 겉모습만 날게 만든 종이일 뿐이요. 진짜 오래된 문서라면 찢어진 부분까지 이렇게 하얗지 않지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수결을 흉내냈는지만 밝히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털보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되었구려. 내 비록 힘은 없어도 문서를 보는 눈과 사람을 캐묻는 솜씨만은 아직 남아있소. 다음 날 새벽 털보 영감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아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감출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먼저 찾아간 곳은 관아 문지기였습니다. 오래전 일했던 사이였던 털나 문지기는 털보 영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어찌 이런 모습이 되셨소?
털보 영감은 안부 대신 바로 물었습니다. 요 며칠 문서방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드나든 적이 있는가? 문지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황부자대 가인이 밤늦게 몇 번 들어왔었소. 이방나리가 직접 문서방으로 데리고 갔지요. 이상하다 여겼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털보호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첫 번째 실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의 종이전으로 향했습니다. 종이전 주인은 털보 영감의 물음에 처음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털보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문서에 자네 종이가 쓰였다면 모른 척한다고 끝날 일이 아닐세? 지금 말하면 증인이 되지만 숨기면 공범이 될 수도 있네. 종이전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입술을 깨물던 그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지요. 얼마 전 황부자대 하인이 종이를 사가긴 했었지요.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차에 적셨다가 말리면 누렇게 보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런 일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실말이었지요. 털보 영감은 마지막으로 필사가를 찾아갔습니다. 고을에서 남의 문서를 대신 써주는 솜씨 좋은 자였습니다. 필사가는 털보 영감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소. 그는 그 말을 부정하면서도 손에 모든 먹을 계속해서 문질러 지우려 했습니다. 눈은 털보 영감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털보 영감은 형방 시절 죄인을 대하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전에서는 황부자의 하인이 종이를 사갔다고 했고 관하문지기는 그 하인이 밤늦게 이방과 문서방을 드나들었다고 했네. 이제 남은 건 그 종이에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냐는 것뿐일세. 필사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털보 영감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끝까지 숨기면 이방은 모든 죄를 자네에게 들이밀 것이네.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자네가 시킨 사람이 아니라 시킨 일을 한 사람이라는 점만은 밝혀줄 수 있어. 필사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방 나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만석의 아비가 10년 전 돈을 빌렸다는 문서를 만드셨고 오래된 수결을 보고 비슷하게 그리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엽전 꾸러미와 빚 이야기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털보 영감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배신관화에서 재판이 열리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요. 종이전 주인에게도 같은 약속을 받아둔 뒤 털보 영감은 해가 저물 무렵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등불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털보 영감이 증인과 증거를 모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연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은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부자와 이방은 끝까지 모른다고 버티입니다. 문서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연희는 다음날 곧장 향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여있는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나왔지요. 연는 호적대장을 펼쳐 만석 집안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 연희의 손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황부자가 내민 계약서에는 만석의 아버지가 10년 전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대장에는 만석의 아버지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계약서가 참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나타나 돈을 빌린 셈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문서는 날짜부터 거짓입니다. 털보 영감도 호적대장을 살피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종이와 수결은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 날짜는 누구도 바랄 수 없소. 연희는 호적대장을 필사하여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관 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살인문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다가와 연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관하에 나서겠다는 것이냐?
황 부자와 이방이 한 통속이라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연희는 박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서방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 집안의 논도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이 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를 무시하며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희가 아니었다면 이미 이 집안은 가뭄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만석이를 데리고 돌아와야 한다. 연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도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내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연희는 놀란 눈으로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넣은 문서들을 단단히 품매하는 채 함께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를 의지하듯 나란히 관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관나 마당에서 황 부자와 이방이 꾸민 거짓을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관나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해하며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만석내사를 사갔던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그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황 부자가 여유로운 얼굴로서 있었습니다. 사도 곁에 앉은 이방은 연희를 깔보듯 내려다 보았지요. 옥에서 끌려나온 만석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칠하게 야위었고 손목에는 포승줄에 묶였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박씨 부인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품속에는 준비한 문서들이 갈무리 되어 있었지요. 한때 살림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며느리가 관아 마당 한복판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이방이 먼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농부의 척가 어찌 이 자리에 나선단 말인가. 자또께서 보시는 자리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 황 부자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이미 빈문서도 있고 관화 장부에도 남은 일입니다. 더 볼 것도 없으니 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젊은 사는 곧바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것이 관아의 도리다. 할 말이 있으면 편에 말해보아라. 연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희에게 꽂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도 황 부자가 내민 문서에는 큰 허점이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 10년 전 문서라 하기에는 종이가 지나치게 새 것입니다. 둘째, 수결은 겉모양만 비슷할 뿐 붓끝의 힘과 맺음이 다릅니다. 셋째, 금문서에는 시아버님께서 10년 전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으나 시아버님은 이미 1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했습니다. 황 부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호적대장과 계약서를 꺼내 사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호적대장 필사본입니다. 시아버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10년 전에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진년이 지난 분이 어찌 돈을 빌리고 수결을 남기셨겠습니까? 이 문서는 호적대장 필사본입니다. 시아버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10년 전에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진년이 지난 분이 어찌 돈을 빌리고 수결을 남기셨겠습니까? 차는 그 말을 듣고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호적대장과 계약서를 번갈아 펼쳐놓고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기록은 또렷했고 두 문서 사이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황 부자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필사가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인은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 것뿐입니다. 사도가 매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작성한 필사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보아라. 황 부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방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털부 영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종이전 주인과 필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지요. 털보 영감은 사또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핫도 소인은 한때의 관아에서 형방으로 일했던 자입니다. 이 일의 증인을 데려왔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먼저 종이전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황부자대 가인이 제 가게에 와서 종이를 사갔습니다.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물어보기에 차에 적셨다가 말리면 누렇게 변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어 필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 나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만석의 아버지 수결을 흉내내어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엽전과 빚의 이야기에 겁을 먹고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당이 뒤집히듯 술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을 비웃던 사람들의 눈이 황부자와 이방에게 향했습니다. 황부자는 다급히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저 이방이 가져온 문서를 받았을 뿐이네. 문서를 꾸민 것은 저자의 일이요. 나는 정말 10년 전 문서라 믿었소. 이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부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황부자 어른께서 먼저 그 땅을 갖고 싶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화장부에 끼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사례를 약속한 것도 어른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지요. 연희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해도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덤에서 나와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면 이 문서는 거짓입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황부자와 이방을 당장 결박하라. 거짓 문서로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 한 죄가 명백하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황부자와 이방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황부자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곧장 다음 명을 내렸습니다. 황부자의 집과 이방의 집무실을 모두 수색하라. 다른 백성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지 모를 터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오라. 포졸들은 곧장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부자의 집 안방 깊은 곳에서 커다란 문서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백성들의 땅 문서가 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다른 문서들이 한데 묶여 있었고 그 중에는 오래전 빚 때문에 땅을 잃었다고 여겼던 이들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관아진무실에서도 비밀 장부가 나왔습니다. 이방의 책상 및 마론너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 숨겨도는 전 꾸러미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부에는 황부자에게서 받은 뇌물과 조작한 문서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문서개와 장부를 마당으로 가져오자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안에 우리 집 문서도 있을 것이요. 내 작은 아버지가 잃었던 반문서도 저 안에 있어서. 그동안 저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의 땅을 빼앗아온 것이었구려. 사또는 문서개와 장부를 살핀 뒤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부자는 제물로 백성을 짓눌렀고 이방은 관아의 권한으로 그 죄를 덮어주었다.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빼앗긴 땅과 문서는 모두 다시 조사하여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제야 만석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사이 아위어버린 만석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부축한 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 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부자와 이방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누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을 짓누르던 탐욕과 거짓이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만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그 손을 꼭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이 다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만석이 색시가 살림은 서투어도 참으로 큰 지혜를 품고 있었구려.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잘못 판단했소. 만석이 내 집안을 살린 것도 오늘 고을에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만석이 색신에 그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석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야 비로소 연희의 지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몸은 아직 비틀거렸고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요. 며칠 동안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제야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누명을 쓴 채 살았을 것이요. 논도 잃고 어머니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요. 내 이 고마움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연희는 만석의 손을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서방님이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을 때도 서방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지요. 그러니 이 일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만석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뭄이 온다며 멀쩡한 별을 베어내던 날 자신이 끝까지 연희 편에 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집안을 살리고 오늘 자신의 목숨까지 구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도 더는 참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 앞에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앞에서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박씨 부인이었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보고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살림 못한다고 맹추아 부르고 내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간몸에도 무너지고 황부자 손에도 무너졌을 것이야.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밥 짓는 법도 김치 담그는 법도 잘 몰랐지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감싸 주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곱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낫자루에 쓸린 자국과 흙일에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손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의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박씨 부인에게 살림을 배우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만석에게 그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던 만석도 연희가 차근차근 이끌어주자 마침내 채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종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몰라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야 내 이름이라도 내 손으로 쓸 수 있게 되었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물가에서 살림 못하는 며느리라 수근거렸지만 이제는 억울한 문서를 들고 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빈문서가 수상하다며 찾아오는 농부도 있었고 땅 경계가 바뀐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날짜를 살피고 수결의 모양을 대조하며 이상한 점이 있으면 관아에 알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너무 잘못 보았소. 찰림 솜씨 하나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부끄러운 일이요. 털보 영감도 다시 관아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사 또는 그를 불러 황부자와 이방이 꾸민서를 하나하나 조사하게 했습니다. 한때 부정을 막으려다 쫓겨났던 털보 영감은 다시 형방의 일을 맡아 억울한 백성들의 문서를 살폈지요. 황부자의 문서에서 나온 문서들은 하나씩 본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골 사람들은 그제야 황부자와 이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백성의 피눈물을 짜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또는 연희의 사연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접 만석의 집을 찾아와 연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이 본래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 숨겨둔 사연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연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과를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기만 할 수 없었지요. 연희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본래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권세가와 부자들이 백성의 땅을 빼앗는 일을 밝히려다 도리어 영무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분을 숨기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아버지께서 청렴한 관리였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길을 찾겠습니다. 연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모의 억울함을 당장 풀 수는 없더라도 이제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도 그 순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더 이상 연을 맹추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살림 못하는 며느리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한 집안을 살리고 한 고을의 억울함까지 풀어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말했지요. 연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씨 부인에게 배운 대로 밥을 짓고 만석과 함께 논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문서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 숨어 살아야 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솜씨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툴러 보이는 손길 뒤에도 깊은 배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말없이 견디는 마음 속에도 큰 지혜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나온 길과 품고 있는 사정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사람을 얕잡아 보면 정작 그 안에 담긴 귀한 가치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